시어머니는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정은 가난해서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야 한다. 그 말을 듣고 21년을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그들은 제게 조의금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주도로 날아갔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 목록이 적혀 있었다는 것을요. 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올해 48살입니다. 30도 되기 전에 시집아 21해를 그 집에서 보냈습니다. 그저 자식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는 인생이라 믿었지만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베푼 모든 것이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강남 테헤란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10층짜리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은 제 것입니다. 500억 원의 가치를 가진 제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물 로비 한가운데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제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저를 그림자 취급하며 멸시했던 그 단단한 얼굴에는 절박함과 초라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위압적이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홀로 아버지 장례를 치르던 그날처럼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초라한 뒷모습을 차갑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21년 전 처음 그 집에 발을 들여놓던 날의 제 모습과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시절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건물의 주인이었고 그녀는 이 건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한 세입자의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 박건호 선생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유언장 하나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낡은 전세 아파트 한 채와 평생 모은 퇴직금이 전부였습니다. 병원비로 다 쓰고 가셨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하고 과묵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당신은 가진 것이 없으니 그저 정직하게 살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아버지의 침대 곁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며 간호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버지의 손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유일한 버팀목이 그렇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지금 어디예요? 수화기 너머로 공항의 시끄러운 안내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냐고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뒤로 젊은 여자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탑승 시작합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누구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제 전화를 빼앗아간 것은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였습니다. 지수야,
우리가 지금 시어머니 칠순 잔치 겸 제주도 여행 가는 중이다. 한 달 전에 다 예약해놨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칠순 잔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너희 친정어머니가 상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 그리고 칠수는 일생에 한 번이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 않니? 제 온몸에 피가 식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제 고통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가족도 아닌가요? 이 여행 가는 거 저만 몰랐던 건가요? 다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오히려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와줘요. 벌써 탑승 시작했어. 취소하면 위약금이 많지 않니? 또다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빨리요.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순간 제 남편은 제가 알지 못하는 여자와 함께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홀로 장례식장에 남겨진 저는 그렇게 차가운 슬픔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21해는 그 집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28, 남편 이진우 씨와 저는 선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장녀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저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런 저희 집과는 달리 시댁은 꽤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번듯한 광고 회사 부장이었고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는 강남의 작은 빌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갈 때 저는 따뜻한 가족을 꿈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지제 너도 우리 집안 사람이니 내 딸처럼 생각할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제가 그 집의 그림자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와 남편의 아침상을 차리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오면 늘 푸짐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제 어떤 노력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지수야, 김치찌개는 좀 짜다. 우리 진우는 싱겁게 먹는 거 알잖니. 이 그녀의 비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옆집 며느리는 벌써 아들 둘 낳고 시부모님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린다더라. 너는 우리 진우한테 너무 부족한 것 아니니?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는 늘 옆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저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다 내가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좀 참고 들어. 그의 무관심은 시어머니의 비난만큼이나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을 잃어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집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애써 차린 상 앞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은 대대로 귀하게 자란 집안이라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음식은 잘 안 먹는다며 수저를 들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제 정성은 늘 무시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도 가보고 한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빌미로 저를 더욱 멸시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자식도 못 낳고 친정 형편도 변변치 않으니 우리 진우 같은 남편 만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어. 그녀의 말은
제 부모님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친정에 일이 있어가면 시어머니는 늘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수야, 내 친정 형편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그렇게 퍼다 주면 우리도 힘들다.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으로 근근히 사셨고 어머니는 살림만 하셨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도 변변한 혼수 하나 해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 점을 들춰내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내 친정 형편이 우리 집 같지 않으니까 그의 말은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꺾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집안에서 그저 자식도 못 낳고 가난한 친정을 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저는 늘 그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21해가 흘렀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제 아버지, 박건호 선생님은 저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서러움을 겪어도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만 들으면 힘을 얻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지수야, 너무 힘들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와라. 아빠는 늘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을 할까봐 억지로 웃으며 잘 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달 그 일이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에 저는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진우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쓰러지셨대요.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수술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학이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 그리고 그건 지수 내 친정 일이니까 내 쪽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며칠 전 남편은 시동생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3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 수술비는 친정 일시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지수야, 내 친정일은 내 쪽에서 알아서 해라. 우리 집안 돈을 그런 데에 쓸 수는 없지 않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의사는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수야, 우리 내일 아침에 제주도 가. 어머니 칠순 여행이야. 한 달 전에 예약해둔 거.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아버지. 아직 위독하신데요. 일주일이면 돌아올 거야. 그리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아깝잖아. 어쩔 수 없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급히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술해주세요. 제발요. 비용은 나중에 어떻게든 할게요. 제발 수술해주세요. 의사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술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차가워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에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밤새 병원 복도에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수화기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공항이야. 곧 탑승해야 할 제 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다고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빨리요. 전화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였습니다. 지수야, 장례식은 내 친정어머니가 계시지 않니? 우리는 일주일 후에 돌아갈 테니.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모양이더라. 잘 치러라의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병원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남편은 시동생 사업에 3천만 원을 주면서 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빈소를 지켰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는 촛불만이 아버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댁 식구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21해를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제 남편의 이름도 시어머니의 이름도 그 누구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에 넣어보낸 조의금 100만 원은 제 슬픔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즐거운 칠순 잔치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21년을 함께 살았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저는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버지가 계신 납골당의 작은 납골함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건호님 영애 박지수님 맞으십니까? 김도형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연락 주십시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유언이라니요.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다는 걸까요? 아버지는 재산 같은 건 없으셨습니다. 퇴직금도 병원비로 다 쓰고 가셨을 텐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잘 거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회의 있어.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잔다니. 한세린 부장과 함께 간 회식 때문에 회사에서 잔 것일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한세린 부장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남편의 모습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어차피 뻔한 대답만 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유언. 아버지, 무슨 유언을 남기신 걸까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1시 40분.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 제주도 여행 사진, 한세린 부장과 함께 찍은 사진, 100만 원 조의금 이야기, 그리고 2만 원 택시비. 그리고 한세린 부장을 차에 태워 데려다 주던 남편의 모습까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뒤척였습니다. 아무리 자세를 바꿔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 차가운 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 6시,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더 부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지수라고 합니다. 어제 문자 메시지 주셨는데요. 아, 박지수님, 김도형 변호사입니다. 아침 일찍 연락드려 죄송합니다만. 아니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럼 언제 뵐 수 있을까요? 오늘 오전 10시에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시간 후였습니다. 네, 찾아뵙겠습니다. 종로구 종로에 있는 사무실입니다.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화장을 했습니다. 부어오른 눈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침 9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종로역에서 내렸습니다. 출구를 나와 걸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6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간판에 김도형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응접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지수님 맞으시죠? 젊은 여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막다른 문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 책상 너머로 정장 차림의 6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박건호 선생님께서는 10년 전부터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10년 전부터요. 저는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따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유언장입니다. 종이 한 장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나 박건호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했을 시 나의 딸 박지수에게 아래와 같이 유증한다. 저는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빌딩 일체를 박지수에게 상속한다. 빌딩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소유하고 계셨던 빌딩입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빌딩 사진이었습니다. 1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머님께서 구입하신 빌딩입니다. 당시에는 작은 빌딩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오피스 빌딩입니다. 시가로 500억 원 정도 됩니다. 500억 원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임대료 수입이 5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의 결혼 생활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따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따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당당히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있다고요? 따님 남편분의 회사가 이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네. 8층의 RKD 마케팅이라는 회사, 남편분 회사 맞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남편이 냈던 월세는? 네, 아버님께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남편분은 모르셨겠지만요. 김도형 변호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빌딩 관리는 전문 부동산 관리 회사에 위탁되어 있었고 계약도 관리 회사 명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남편은 빌딩 주인이 시아버지라는 것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몰랐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위가 알면 태도가 바뀔까 염려해서. 김도형 변호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내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즉, 따님께서 원하시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는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따님께서 선택할 차례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참고 견디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당당히 일어설 것인지 저는 유언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필체. 눈물로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아버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따님을 위해서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아버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김도형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이 관련 서류 일체입니다.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무거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님께서 따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지수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네, 저는 봉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동안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묵묵히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1년 동안 저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당당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무거운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계약서,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신 편지. 편지 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미안하다. 아빠가 더 오래 살아서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10년 동안 아빠는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봐왔다. 가슴이 아팠어. 하지만 아빠는 가난해서 너를 도와줄 수 없었다. 그래서 준비한 거야? 30년 전에 산 작은 빌딩. 그것이 이제 내 힘이 될 거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살아가라. 고개 숙이지 말고.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사랑한다. 지수야,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삼키고 일어섰습니다. 집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청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옷도 섞여 있었습니다. 재킷을 들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휴지, 동전, 그리고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꺼내보니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 디럭스룸. 제 손이 멈췄습니다. 호텔 영수증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체크인 11월 3일, 체크아웃 11월 4일, 객실 디럭스 더블룸. 인원 2명. 금액 65만 원, 11월 3일,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공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 영수증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시간, 남편은 호텔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때 호텔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랜드 하얏트 서울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입니다.
지난 11월 3일에 투숙했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제 남편이 그날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한세린 부장.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순간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호텔에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일어섰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빌딩 주인이 되었으니 한번 방문해 보라고. 그리고 남편의 회사가 8층에 있다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가방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오후, 저는 종로역에서 내렸습니다. 종로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빌딩들이 즐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빌딩이었습니다. 10층짜리 회색빛 빌딩.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저것이 내 빌딩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넓고 밝은 로비였습니다. 건물 안의 데스크에는 50대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8층입니다. 어느 회사 방문이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RKD 마케팅입니다. 신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명부에 이름을 쓰고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경비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 5층, 7층, 8층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RKD 마케팅이라는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동치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넓은 사무실 안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고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다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장님 계신가요?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요, 급한 일이라서요.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면 곧바로 남편에게 전달될 것이 뻔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대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명 정도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거나 복도 끝에 유리문으로 된 부장실이 보였습니다.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지만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부장실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편 이진우 씨가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숨기며 잡지를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남편은 직원 중 한 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부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렸습니다. 저는 슬쩍 보았습니다.
한세린 부장이었습니다. 길고 곧은 머리에 단정한 정장 차림.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세린 부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곧장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크도 하지 않고 들어가다니?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부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한세린 부장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세린 부장이 몸을 기울여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이 한세린 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세린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은 한세린 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한세린 부장을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이 한세린 부장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끝날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한세린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년에는 이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카메라를 켰습니다. 블라인드 틈새로 렌즈를 겨냥했습니다. 찰칵. 안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무실 직원들이 의아한 듯 보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층에 내려 로비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빌딩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남편과 한세린 부장이 안고 있는 모습. 증거였습니다. 내년에는 이혼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다 보았습니다. 21해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았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불륜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500억 원짜리 빌딩.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라. 고개 숙이지 말고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리라.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수야, 내일 저녁 7시에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할 이야기라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면 새로운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저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지 않고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면대로 가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부었던 눈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썼습니다.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시어머니가 결혼식 때 주셨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목에 걸고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김도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지수입니다.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빌딩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도 있을까요? 계약서에 중도 해지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보내드린 서류 중에 계약서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신 후 다시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후 전화를 끊고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한 장 한 장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중도 해지 조항을 찾았습니다. 3개월 전 통보 시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방에 휴대폰과 호텔 영수증을 넣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어제 찍은 불륜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차분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6시 50분쯤 시댁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문이 열리고 표정이 굳은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가 나왔습니다. 완니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몸을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앉아라, 시어머니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지만 예전처럼 구석자리에 움츠려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 중앙자리에 여유롭게 앉았습니다. 남편이 미간을 찌푸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야, 오늘 할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무슨 용건이신가요? 우리 진우 회사 말인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흘긋 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자금이 좀 필요하거든. 아, 그러세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친정 쪽에서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돈 이야기다.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시어머니는 마치 200만 원 정도를 말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부탁해봐라. 내 동생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니? 거기서 좀 빌릴 수 없겠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동생은 자영업이라 여유가 없습니다. 가게 운영도 겨우겨우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친정집이라도 담보로 넣어서 대출을 받든지. 전세라고 하지 않았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남편 회사 힘든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작정이냐? 저는 남편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회사 정말 그렇게 힘든가요? 아, 뭐, 그렇다. 얼마나 힘든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회사 일이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알 필요 없는 일이죠. 21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제 목소리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려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지수야, 오늘 내 말투가 왜 그러니? 버릇없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러나 제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이야기가 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진우 말인데 요즘 너무 힘들어한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말이야. 저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말하면 말이다. 제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21년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 집안에 못 어울리지 않니?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시어머니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해봤는데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요? 무엇을 정리하는 말씀이신가요? 이혼이다.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말이다. 제가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내가 받을 것은 없어. 알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나가는 거야.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집도 우리 명의이고 재산도 다 우리 것이니까. 내가 가져갈 것은 없어. 위자료 같은 건 물론 없고.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니니까. 그저 깔끔하게 정리하자는 말이다. 저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어때?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편하게 정리하지.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뭔데? RKD 마케팅 사무실이 정확히 어디에 있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싶어서요. 테헤란로에 있다고만 들었는데요. 강남 테헤란로에 있지? 왜 그걸 묻는 거니? 아, 테헤란로예요. 그럼 몇 층에 있나요?
8층이지만 왜 그런 이상한 것만 묻니? 저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그 빌딩 월세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묻는 거야? 궁금해서요. 회사가 힘들다고 하셨으니 월세도 부담이 될까 싶어서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회사 일은 회사 일이다.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폴더를 열었습니다. 저 어제 그 빌딩에 다녀왔거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거길 왜? 8층 RKD 마케팅 로비도 보고 사무실 입구도 봤어요. 아주 깨끗하던데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빌딩 로비 사진이었습니다. 왜 거길 견학을 갔어? 강남 빌딩은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냉정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너 왜 이상한 짓을 하니? 남편 회사를 몰래 찾아가다니. 이상한 짓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저 남편 회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21년이나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침착하게. 그리고 어머님, 이혼 이야기는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니?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것을. 21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이혼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 사업 자금 2천만 원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이 좀 의아하네요. 시동생 사업 자금은 도와주면서 시아버지 수술비는 친정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셨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머님. 지수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냉정하게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보, 11월 3일 어디에 있었나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고 물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11월 3일이요? 내일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요. 제가 몇 번이나 전화했지만 연결되지 않던 그날. 그날 공항 가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제 시선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의아한 얼굴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됐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어머님. 실례합니다. 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의 한이 풀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지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RKD 마케팅의 임대차 계약 말인데요.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네, 틀림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통지서를 보내주세요.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1년 동안 억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남의 눈치를 보고 비난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빌딩 주인이자 건물주라는 카드. 아직 남아있는 카드는 많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불륜사진, 그리고 500억 원의 재산. 저는 이제 게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나흘 후 아침 10시, 저는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쯤이면 변호사님이 보낸 내용 증명이 도착할 시각이었습니다. RKD 마케팅 앞으로 발송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3달 후 남편의 회사는 이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너 지금 어디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딘가에서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집에 있다고? 좋아, 지금 바로 집으로 간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전화로는 이야기할 수 없어. 지금 가는 중이야. 30분 안에 도착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오늘쯤 내용 증명이 도착했고 남편이 그것을 확인한 것이겠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곧 폭풍이 닥쳐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모니터를 보니 남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남편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쾅 하고 밀치듯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붉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에는 우편물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우편물을 거실 테이블에 내리찍었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물이었습니다. 초록색 봉투가 테이블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우편물을 집어 들었습니다. 봉투를 보니 발신인은 김도형 법률사무소, 수신인은 RKD 마케팅이었습니다. 이미 개봉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확인하고 온 것이겠지요. 읽어봐. 읽어보라고 말이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우편물을 가리키며 다그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수신, RKD 마케팅 대표이사님. 발신, 박지수의 제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본 빌딩 소유주는 귀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계약 만료일은 2025년 3월 31일이며 해당 일까지 명도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빌딩 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안 한다니.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는데. 저는 서류를 다 읽고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회사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직 석 달이나 남았잖아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제 차분한 태도에 남편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이 우편물, 발신인이 내 이름이잖아.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고 소리쳤습니다. 박지수. 여기 분명히 내 이름이 적혀 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제 이름이요. 저는 서류를 다시 보는 척했습니다. 물론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내 이름으로 이런 게 와? 빌딩 주인이랑 아는 사이냐고. 아는 사이라기보다 더 가까운 관계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가 빌딩 주인이니까요. 순간 거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 빌딩은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버지에게 그런 재산이 있을 리가 없어.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저는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30년 전에 등기되었고 일주일 전에 제 명의로 상속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입니다. 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소에 직접 조회해보세요.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냈던 월세는? 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당신은 모르셨겠지만요. 아버지가 일부러 부동산 회사를 통해 계약하신 거니까요. 당신이 시아버지가 빌딩 주인이라는 것을 절대 모르게 하시려고요.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계약갱신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잘못이라도 했어? 잘못이요. 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하얀 종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남편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11월 3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디럭스룸 체크인 오후 3시 체크아웃 11월 4일 숙박 인원 2명 제가 또렷이 읽어주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야, 그건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입니다. 제가 울면서 당신에게 전화했던 날, 하지만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았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 공항에 있다고 말했죠.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지수야, 잠깐만. 그건 아니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어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세린 부장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부장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도 봤어요. 당신 회사에 갔을 때 찍은 거예요. 부장실 블라인드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변명하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들었어요. 조금만 더 참아줘. 내년에는 이혼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잖아요. 지수야, 정말 그건 오해다. 한세린 부장은 그냥 회사 부하 직원일 뿐이야. 그냥 부하 직원이 시아버지 제삿날 호텔에 갑니까? 그냥 부하 직원이 시댁 칠순 여행에 동행합니까? 제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부하 직원을 밤 10시에 조수석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아내에게는 택시비 2만 원을 쥐어줍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얼마나 됐나요? 한세린 부장과는 언제부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지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우리 21년이나. 21년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1년 동안 제가 혼자 참았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남편의 무관심을 견디면서요. 21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저를 지켜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시댁에서 무시당해도 제가 힘들어해도 그저 방관하기만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비난받아도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당해도 당신은 그저 보고만 있었어요.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법정에서 뵙죠? 변호사를 통해서요. 박지수,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1년의 한이 풀리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1층 로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김도형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지수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RKD 마케팅의 임대차 계약 말인데요.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네, 틀림없습니다.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통지서를 보내주세요. 빨리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의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것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21년 동안 억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남의 눈치를 보고 비난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빌딩 주인이자 건물주라는 카드. 아직 남아있는 카드는 많았습니다. 호텔 영수증, 불륜사진, 그리고 500억 원의 재산. 저는 이제 게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제가 겪었던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21년을 함께 살았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렇게 내팽개쳐 버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서울가정법원 법정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도형 변호사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이 판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긴장되세요?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맞은편에는 남편 이진우 씨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세린 부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립, 법원 직원의 말에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여성 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착석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모두가 앉았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 판사님의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고 박지수 씨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 이진우 씨의 부정행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됩니다. 호텔 영수증, 현장 사진, 그리고 제3자의 임신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 이진우 씨의 회사 자금 횡령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오 판사님이 또렷이 말했습니다. 첫째, 원고 박지수 씨와 피고 이진우 씨의 이혼을 인용한다. 둘째, 피고 이진우 씨는 원고 박지수 씨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셋째, 피고 이진우 씨는 회사 횡령금 3천만 원을 회사에 반환하라. 판사님은 땅하고 법봉을 내리쳤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지수,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니? 네,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1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21년 동안 저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손주분도 태어나실 테고 제가 없어도 괜찮으실 겁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의 회사는 완전히 도산했습니다. 빌딩에서 퇴거한 후 새로운 사무실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금도 바닥났고 직원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한세린 부장도 남편 곁을 떠났습니다. 임신한 채 혼자 남겨졌지만 돈 없는 남자는 필요 없었던 것이겠지요. 오늘은 3월 31일 RKD 마케팅이 빌딩을 완전히 명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 빌딩 1층 로비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빌딩 관리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로비는 깨끗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 데스크에는 새로 채용된 젊은 경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였습니다. 이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지수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용건이신가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부탁이다. 제발 부탁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목매였습니다. 빌딩 계약을 다시 해다오. 진우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없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수야, 제발.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다.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서 구경했습니다. 21년 동안 너를 무시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다. 또. 일어나세요. 어머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못 일어나. 내 이야기 들어줄 때까지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가 죽고 싶다고 한다. 사업도 망하고 한세린 부장한테도 버림받고 정말 죽을 것 같다고 한다. 저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지수야, 제발. 경비원님, 저는 경비 데스크를 보았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비원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아니야. 싫어. 지수야, 시어머니는 몸부림쳤지만 경비원은 천천히 시어머니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지수야. 박지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회전문이 닫혔습니다. 로비는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전 남편의 사무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상도 의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햇살만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서 10년 동안 남편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세린 부장과의 불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았습니다. 강남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8층 테넌트 모집 시작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할까요? 월세는 이전과 동일하게 좋은 회사를 찾아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텅 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잠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새롭게 당당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앞을 보고 똑바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21년의 굴욕은 끝났습니다. 고개 숙였던 인생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당당한 인생, 자유로운 인생, 그리고 행복한 인생.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48배 찾은 자유였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햇살 따뜻한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멀리 강남의 빌딩 숲도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지수야,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려고 한다고. 말려달라고 했다고. 아, 그랬어요. 그런데 지수야, 정말 괜찮은 거니? 21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때문에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니까요. 엄마, 오히려 21년을 낭비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엄마는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목매였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내 아버지가 그렇게 큰 재산을 남겨두신 줄은 엄마도 몰랐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당당하게 살라고요. 그래. 내 아버지는 평생 내 생각만 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 걱정만 하셨어. 어머니가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힘들지 마렴. 고개 숙이지 말고. 네, 엄마. 그럴게요. 엄마는 항상 제 편인 거 알죠? 알지. 그럼. 엄마는 늘 제 편이지. 지수야, 고맙다. 이제부터는 엄마도 동생도 우리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21년 동안 참고 견뎌온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싸움 따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힘이 있었습니다. 재산도, 증거도, 그리고 당당한 태도도 말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 숙이지 않는 인생,
무시당하지 않는 인생, 당당한 인생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작게 중얼거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21년 만에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억압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어머니 박명숙 여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을 조종하고 저를 멸시했습니다. 명예와 재물만을 쫓던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바라고 닮고 싶었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진우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정아버지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의 헌신을 무시했습니다. 이기심과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라면 감사함을 알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의 파멸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사랑이 저를 지탱하고 다시 일어서게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냉철하고 단호한 행동이 스스로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복수는 단순한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도덕을 깨우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은 올바른 곳에 놓였을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집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박지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지수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지수 씨였다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언제나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감동을 느낄 것 같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족의 민낯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어쩌면 다음번엔 바로 당신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일지도 모릅니다.